차례에 걸쳐서 정보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도시정보 전체 그 사업 진행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조합 설립부터 사업 진행과 관리 처분 단계까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 진행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먼저 제4조에 의해서 도시정보 자체가 절차법적인 성질과 실체법적인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법적인 성질이다 보니까 법률의 조문 순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제13조에 의해서 추진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구청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구청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인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조에 의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조합설립 인가가 왔습니다. 이것도 인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조에 의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46조에 의해서 분양신청 왔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기초로 해서 조합은 분양신청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양신청을 기초로 해서 48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면 48조의 2에 의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51조 착공입니다. 시공사가. 그러고 나서 52조 중공이. 중공공사가 받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중공사 끝나면 54조에서 이전고시가 합니다.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까지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57조에 의해서 청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진행 과정을 통해서 정비사업이 순서가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추진위 구성은 빼고요. 이미 대부분 조합들이 추진체가 있다고 하는 데는 추진위 구성을 하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비로소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가 단계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인가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청이 관여하게 되는데, 행정 인가관청들이 관여 시에 어떤 부분에 잘못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유타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 단순하게 조합이 잘못한다, 시공사가 잘못한다, 그 다음에 용역업체가 잘못한다에 대한 해법이 제대로 제시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청이 인가 과정에서 어떻게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인가, 사실은 일부는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인가 때문에 이 과정에 조합원이 오는 피해나, 그 다음에 조합원이 권리 구제 받을 때 이게 가장 장애가 되는 건 결국은 행정관청의 후견적인 인가 기능 때문에 조합원들로서는 스스로 자기 권리를 구제받을 때 굉장한 장애를 입게 되고, 또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인가가 잘못되는지를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여기까지를 좀 개발적으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스나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게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을 여기까지는 조합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계까지는 사업시행 계획이나 분양 신청까지는 막연하게 내 집이 하나 생기겠다라는 기대감에 오다가 관리처분 때 최초로 이제 분담금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내가 분양받은 주택이 얼마를 돈을 내야 되는지. 근데 그때까지도 그런 대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초기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해진 사업비대로 본인은 그대로 믿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분양 신청을 이제 기초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조합은 이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는 결국은 조합은 분양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거에 근거해서 일반 분양을 또 이제 나머지를 일반에 분양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분양이 다 끝난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착공이 되고 공사가 시행되는 도중에 관리처분 계획을 계속해서 변경시키면서
사업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담금이 결국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보고 시공사가 착공을 했으면 이때 사업비가 올라가는 요인이 있다면 여기도 부담을 해야 되고 일반 분양자도 부담을 해야 되고 조합원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라는 것 때문에 조합원에게만 계속해서 분담금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조합으로 가는 것보다 일반 분양을 받았더라면 오히려 더 부담이 적은데 애당초는 이걸 믿고 조합원으로 재개발에 동의를 했던 사람들이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있을 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반 분양 같은 못한 결과를 안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분양 신청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분양 신청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금액만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도중에라도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분양 신청을 다시 해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이탈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의 절차를 없이 관리처분 계획만을 변경시키고 이때 관리처분 계획이 분양 신청을 없이 분양 신청을 묶어놓은 뒤에 심지어 지금 응암 8구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입주 후에 2년이 지난 뒤에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해서 추가 분담금을 내라 하기 때문에 이전 것을 안 하고 있고 등기를 넘기면 이제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등기를 저당 잡은 상태에서 조합원 부담금만 자꾸 올리기 때문에 이제 2단계에서 비로소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반발하거나 했을 때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시공사가 거대한 시공사에게 조합원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다수 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이 2단계에서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계속 올리는 바람에 맨 처음에 예상했던 자기 분담금보다 많은 분담금을 물게 돼서 지금 입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입주 때 이때 결국에는 조합원이 안 물고 싶어도 입주 직전에 올리면서 만약에 추가 분담을 내지 않으면 키를 주지 않겠다. 우리는 공사 미수금이 있으니 결국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사증을 갖고 왔다가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을 위한 총회는 2개를 시킬 수 있었다 하더라도 막상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추가 분담금을 내겠다는 각서를 쓰고 키를 받아서 입주하는 경우가 지금 태반입니다. 거의 모든 조합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입주할 왕신 2구역도 오늘부터 이제 입주 시작됐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계니까 결국에는 보면 조합원으로서는 아무리 조합이 불법을 했고 시공사가 불법을 했다라고 명백한 사항이 있지만 막상 이런 시공사의 그 입주 키를 갖고 저당으로 해서 부리는 횡포에 실제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뭐 소송을 하면 소송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행정기관이 이 단계별로 제대로 된 감독을 해주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을 해줬더라면 조합원들이 이미 2단계에서 포기를 하거나 2단계에서 포기를 했을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쭉 가는 바람에 사실상 그러니까 조합을 뭐 해산한다 하는 것도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돈이 일부 내기 시작하면 이미 돌아간 집도 없고 철거는 다 끝난 뒤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산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제 결국은 당할 일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또 설명이 별도로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행정관청에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을 하려면 행정관청 스스로 잘못된 인가 관행이나 제도나 지금 현재 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자유를 맡겨서는 도저히 이제 시정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 사업비가 올라가는 요인이 왜 올라가는 것이냐 그러면 허위 사업비도 있고 부풀려진 사업비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 속에서 이제 오늘 할 게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개별적인 큰 거시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문제고 어느 조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좀 설명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나 한번 쏴서 보시죠. 조금만 올려놔. 네, 좀.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항상 조합 설립 동의서를 먼저 조합원들이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동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동의 내용 2번 좀 내려줬습니다. 사업비 말하는 거죠? 네. 그 정도 더 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거기 조금만 더 넣는 게. 조금만 더 넣는 게.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그 다음에 규모, 이거는 이제 대부분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있는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이제 철거비와 신축비와 그 밖의 사업 비용에서 전체 합계 금액, 이걸 개괄적인 사업 비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사업 비용을 추계할 수는 없지만 정비구역에 지정된 대로 대충의 철거비를, 공사비를 계산해서 철거비와 신축비와 그 밖의 사업 비용과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옛날 양식을 그대로 지금 고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공공관리가 실시되면서 2010년 7월 16일부터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공사에 포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비를 따로 분류한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고 신축비 속에 철거를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옛날 양식입니다. 그래서 11조 사항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10년 4월 15일자로 개정이 됐고 3개월 후부터 시행이라서 그게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게 공공관리제의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철거비는 지금은 근데 이게 구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사실 철거비를 지금은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공사에 시공사로 하여금 철거를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철거비가 따로 분류하는 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양식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정해지는 단계가 아까 인가 단계마다 사업비가 대부분 정해집니다. 추진이 빼놓고는 사업 시행, 그러니까 조합 설립 때 사업이 한번 정해지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 한번 정해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할 때 정해지는데, 그 각각의 단계별로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증가된 내용이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 조합원들은 시공사만을 상대로 사업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 이제 앞으로 제가 구체적인 조합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공사비는 사실은 거의 증감이 없고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여기서는 이제 그 밖의 사업 비용이라고 하는 용역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계비, 각종 설계비부터 심지어 뭐 철거, 무슨 뭐 영향평가비 뭐 등등 각종 영역비가 이 부분이 대폭 늘어나는데 사실은 시공사와 크게 관계도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거의 사업비나 사업비 부풀리기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공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풀렸을 때 또 감각적으로 조합원들이 금방 이해를 합니다. 평당 얼마라는 걸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제 이 비용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항목이 정해지면서 처음에 조합 설립 때는 이 금액을 믿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이제 있다라는 나중에 사업비 항목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개괄적으로 보실 때 그걸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좀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이제 여기 정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따라 뭐 경비를 부과 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 청산 시 청산료를 최종 확정한다. 관리처분 시 가청산한다는 얘기는 관리처분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크게 변경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이 한번 확정이 되면,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원 분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까지 다 이루어진 그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들이 그 이후에 부과하면 특히 추가 공사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가 이미 일반 분양이 다 형성이 되면 조합원 분양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도 있는데 추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 분양자는 그냥 앉아서 이익을 보는 것이고, 조합원은 계속 자기 부담으로 이미 분양장이 끝난 일반 분양자들의 공사까지를 계속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이 정확히 수립이 돼야 되고, 관리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이 안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조합은 관리처분을 끊임없이 변경해서 사업비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구체적인 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 돼 있는데, 분담금이 분양에 들어간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빼기 분양대상자별 이 비례율을 산정하는 공식인데요.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에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그러니까 종후 수입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을 합친 수입액입니다. 거기서 총 사업비를 제외하고 총 사업비를 뺀 금액이 종전 건축물이나 토지나 건축물의 총 가액으로 나누면 비례율이라는 게, 비례율은 다른 말로 이 공식에 넣어보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내가 출자한 비용을 분모로 넣고요. 분자에는 들어올 수입과 거기서 사업비를 제외를 하면 이제 대박 이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이 100이 넘는다는 얘기는, 100이 안 되는 조합이 대부분입니다 말이에요. 100이라는 얘기는 그저 본전 정도 생각하면 되고, 70이다 그러면 현재 내
나의 현재 재산 가치가 1억으로 평가받았는데 7천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하고 나머지를 추가분담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공사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 정비업체나 이런 것이 처음에는 비율을 좀 높이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를 구분해서 되게 구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32평에 예를 들어 6억이다 이러면 조합원 분양가를 5억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트릭입니다. 조합원을 끌고 가기 위한 트릭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같았더라면 관리처분 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올렸을 때 곧바로 처음부터 일반 분양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이거를 따로따로 차등을 둠으로 해서 앞으로 공사비를 올렸을 때 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그런데 사실은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 분양자를 분양가를 같이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종후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해놓으면 이게 착시 효과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려도 비례율을 떨어뜨려도 아직은 일반 분양보다 내가 싸구나라고 착각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결국은 이 모든 비용이 조합원의 부담일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합원들을 어찌 보면 호를 걸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같아야 됩니다. 같으면 절대 분양가 사업비를 손을 못 대죠. 근데 차등을 해놓으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자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찌됐든 자기는 조합원으로서 싸게 분양을 받았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업비를 자기가 부담 주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익도 자기가 부담이고 조합원이 스스로 부담이고, 손실도 스스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해놨더라면 조합이 절대 장난을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분해서 함으로 해서 그런 착시 효과를 중심으로 조합원을 사실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올려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축 건물의 구분 소유권의 기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 선정 동의,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따라서 선정된 자를 조합장으로 하겠다. 조합정관도 조합정관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계획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도 양식이니까 국토부에서 이걸 정말로 지금도 안 고치고 있는데,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 보면 개괄적인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인가되고 난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8조에 의해서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은 건축 허가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이후에 받는 것이고,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받는 것은 시행자가 빠진 사업 계획을 받는 겁니다. 사업 계획. 아까 전체적인 대지 면적이 얼마, 건축 면적이 얼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개괄적인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못 양식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시행 계획은 아니고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정해서 동의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의서를 받을 때 대부분의 조합들이 정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관은 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 정관은 대부분은 뭐 일부 받는 데도 있습니다. 보여주고. 그런데 정관안을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정관은 나중에 창립총회 때나 비로소 창립총회 책자에 올라오고, 이때는 앞으로 이런 걸 동의하겠다라고 해서 75%가 동의를 해야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데, 또 창립총회 요건은 50%의 성원만 되면 창립총회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사실 하자가 많은데, 그런 사소한 하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여기서 보면 이 신축 비용,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동안에 조합 설립 단계 하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게 뭐냐면, 철겁이나 공사비를 올리기 위해서 철겁이나 동의서를 받을 당시에는 철겁이나 신축비나 이 사업 비용, 그 밖의 사업 비용을 공람으로 해놨다가 백지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임의로 기재를 해버려요. 조합 설립 인가를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백지 동의 상태에서 과거에 이렇게 받았다는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 판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만약에 조합원이 이런 하자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아차, 내가 속았구나라고 싶어서 조합 설립을 무효 소송을 하자. 나는 이때 사업비를 본 적도 없다. 비로소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사업비가 늘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때 백지로 된 거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 과거에는 그래서 무효 판결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구청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고가 이제 구청이 됩니다. 구청에서 조합 직원 불러갖고 이거 다 채워버립니다. 근데 언제 채운지를 몰라요, 사실은. 분명히 백지 동의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무효 판결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애당초 조합원들에게 백지 동의를 받은 건 맞는데 조합이 임의로 자기들이 공무인 찍어갖고 이걸 기재를 해버립니다. 누구 필적인지도 모르게 사업비를. 그런데 그런 경우에 법원이 또 어떤 판결을 하냐면 설사 백지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가관계에서는 누군가가 이걸 기재를 해서 넣었었다. 그렇다면 인가과정이 구청은 인가과정에 하자가 없다. 라는 게 판례가 나오면서 요즘은 이거 갖고 과거에는 이거 상당히 무효소송의 쟁점이 됐는데 요즘은 거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례도 별로 없고 요즘은 그래도 이런 게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문 좀 한번 보여줘. 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여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때 시행규칙 7조입니다. 도시정법 시행규칙. 그런데 이제 조합 정당을 붙이게 돼 있고 첨부서류가 조합 명부 붙이고 토지 소유자 등 동의서류, 아까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아까 동의서 그 얘기입니다. 양식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사 회의록을 붙이게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 대부분의 조합 설립 동의서는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인감을 붙였고요. 요즘은 인감이 아니라 법이 개정돼서 지문을 찍고 지장을 찍고 하도 인감도 위조를 많이 하니까 지장을 찍고 여기에 신분증 사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받는 단계에서 뭐 어느 조합은 3년이 걸렸다는 조합도 있고 2년이 걸렸다는 조합도 있고 이런데 수개월씩 보통은 걸립니다. 그런데 창립총회 때는 이 75%라는 공유율 때문에도 그렇지만 진짜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 한 명 한 명 설득해야 되고. 그런데 창립총회는 대체 공고가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50몇 프로, 60몇 프로가 참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이 총회 참석 시에 서면 결의서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OS 요건이 이때부터 풀어지는데 그래서 그 진짜 동의서를 받을 때는 6개월 뭐 내지는 최소한 몇 년이 걸렸던 조합들이 이때부터 각종 회의만 하면 서면 동의가 가능하다는 문제 때문에 OS들이 가서 받아오는데 이 서면 결의서를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조합도. 그러니까 이때부터 서면 결의서가 함부로 위조되고 위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이 이 이후에 일어나는 권리 침해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의 의결권을 마음대로 조합이 위조를 해도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이걸 확인할 방법도 없고 실제로 소송에서 제기가 돼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 대부분의 재판부가 문제가 된 것만 얘기해라. 어떻게 그걸 다 검증하자는 거냐. 조합원 입장에서는 본 적이 없으니 의혹은 가나 본 적이 없으니 문제된 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각종 회의를 할 때, 창립총회부터 마찬가지로 회의를 할 때 서면 제출자의 명단만이라도 발표를 해주면 알 수 있을 텐데 나는 내지 않았는데 왜 내 명의의 서면 결의서가 다 있는가를 알 수 있을 텐데 찬반은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어느 조합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이제 앞으로 OS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때부터 일단 동의서만 내놓으면 조합원들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방법도 없고 제동을 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총회, 그런데 모든 사업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했다라고 돼 있고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정해서 간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중에 이제 OS 문제를 얘기할 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려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러면 총회는 개최를 하되 네. 다 그 서면 그리서로 대체해서 총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도 과거에는 자동으로 놔두면 조합원이 이게 총회 개최 요건이 일반 안건의 경우 조합원 재적조합원 50% 참석에 그 중에 참석자의 50%가 의결하면 가결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자연스럽게 놔두면 조합원의 5 내지 7%밖에 현장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거를 서면동에서 위조를 막는다고 국토부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24조 5항을 개정해서 총회 조합원의 현장 참석이 최소한 10%는 돼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를 맞추기 위해서 조합원 아닌 자를 조합에서 뭐 양농 같은 데서 일당을 준 사람을 고용해서 마치 조합원인 것처럼 머릿수만 맞춘 거예요. 근데 그 조합원 총회 접수 창구를 OS들을 접수를 하게 해놓으니까 일반 조합원이 볼 수가 없게 만들어요. 대부분은 용역을 배치해서 일반 조합원의 접근을 차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누가 조합원인지 조합원 간에 서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합을 파행적으로 각종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도 안 고쳐지고 그거에 관한 민원이 많으니까 2010년도부터 다시 법을 개정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비가 결정되는 창립총회하고 그다음에 아까 사업시행계획총회, 관리처분총회는 현장 참석을 20%를 해라. 그런데 그 20%도 내가 사람 용역 사서 아니면 비슷한 아무나 시중에서 저기 구해서 일당적으로 구해서 조합원인 것처럼 머릿수만 채운다 말이죠 현장에서. 그런데 그거를 누가 그래서 현장 참석자가 누군지 서명결에서 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총회 연명부를 공개해라, 서명결을 공개해라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각종 조합원들이 요구였는데 2012년도 초에 대법원에서 서명결에서는 의사록은 근데 법률상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81조 1항 3호에 의해서 의사록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록만 공개를 해갖고는 서명결의서로 몇 표가 들어왔다고 의사록은 작성이 되어 있지만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록이 공개 대상이면 의사록 작성에 기초가 되는 서명결의서나 조합원 총회 참석자 명부는 현장 참석은 참석자 명부에 이제 사인하고 들어가니까 이것도 이 의사록의 일부 서류거나 의사록 작성에 기초가 되는 서류이므로 공개를 해라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조합들이.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클린업 시스템의 그 인터넷을 도시정비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게 되는 모든 자료는 서울시 조례가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라고 표준화된 인터넷 시스템을 보급을 했기 때문에 클린업 시스템을 이제서 부랴부랴 그걸 계속 항의를 하니까 작년 7월 26일 날 클린업 시스템 운영 지침을 개정을 해서 10월 1일부터는 서명결의서를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클린업 시스템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의사록이 공개 대상이 된 법은 언제 개정됐냐면 2007년 12월 21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공개를 안 하지만 그런데 81조 3항이 2012년 2월 1일 날 개정되면서 만약에 인터넷 통해서 공개하는 모든 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라라고 되어 있고 그때 개정 당시에 부칙 10조가 소급해서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서명결에서는 2007년 12월 21일부터는 소급해서 그 이후에 작성된 서명결에서는 법규상 공개해야 되는 게 법률상 대법원 판례상 명확한데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클린업 시스템을 작년에 클린업 시스템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거를 10월 1일부터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 추가로 구축이 되니 이걸 공개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합이 이걸 공개하는 조합은 제가 알기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더라도 이걸 공개했을 때 오는 파장 때문에 어느 조합도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가 공개를 하라라는 지침은 개정을 했지만 개정 졸업표 한번 적어보세요. 개정을 했지만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내용입니다. 의사록이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운영 지침입니다. 의사록이 공개 대상인데 15일 이내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법률에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2013년 10월 2일부터 서명결에서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법규에 의하면 소급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법이 개정된 게 2012년 2월 1일이고 이때 부칙 10조가 소급해서 공개하라는 게 부칙 10조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스템은 구축됐지만 그 전에 2007년 12월 21일부터는 공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클린업 시스템만 개정했을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공개 안 했다고 구청 인가관청이 행정지도를 하거나 공개를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게 앞으로의 모든 조합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자기가 행사한 권리대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넣어줘보세요. 아까 그쪽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보여드릴 때 사업 시행계획서가 아니고 사업계획서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법규에는 시행규칙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직원 지목 및 등기자 몰래 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 꼴인 것이죠. 조합원만 모르고 조합하고 정비업체하고 구청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래서 서울시 재개발 문제점은 이 서울시의 어떤 정책 구제, 아까 얘기한 대안까지는 마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대안 못 마련하는 거니까 결국 국민이 만들어야죠.
왜 기존의 법령에 정해진 것대로는 서울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 대안을 모르면 일단 법대로라도 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조합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대안을 안 만들어도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책은 아예 없는 거고요. 서울시에 뉴타운 정책. 인가관청이 각 구청의 불법행위 묵인하는 거죠. 아까 의결사하고 서약권을 받았으니까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비업체와 조합이 서로 짜고 불법적인 사업 시행 인가와 관청계의 인가를 받아냄으로써 각 사업 단계별로 조합원은 자세한 사항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조합원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아니면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각 조합의 사업비 증가 요인과 이에 따른 조합원의 인지도에 대한 어떤 언론 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조합원에게 물어보면 사업시행계획서 본 적이 있냐?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총회했습니다. 이 얘기는 해요. 사업시행계획서를 어느 곳에도 나중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본 적은 없죠. 사업시행계획서가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조합원들이. 충분히 총회에 설명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왜 필요한 것이고 관리처분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사실은 조합원 총회에서 설명이 되고 의결이 되지 않죠. 거기에 대한 반대 토론도 거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저렇게 안 보여준 상태에서 대다수 의결권은 80%가 서명결의서로 들어오니 아예 모르고 찍은 거예요. 내용이 없는 서명결의서죠. 어떻게 보면 다 무효죠, 다 무효. 그래서 이러한 부실한 정책과 감독 기능 부재로 인해서 허위 사업비나 또는 사업비 부풀리기가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시간 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사업비 문제, 허위 사업비와 사업비 부풀리기에 대한 각 항목별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그때도 제가 또 반복해서 오늘 나온 사업시행계획의 문제라든가 관청계획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때도 중간중간에 또 아마 설명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나중에 그러고 이제 어느 조합권, 특정 조합권을 제가 하나 샘플로 제가 분석을 하자면 사업시행계획 때는 이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관청계획 때 이렇게 변한다든지 뭐 등등이 이제 어떤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정비업체나 지금 그 조합이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구청과 서울시가 뭘 하고 있는지 각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시만 예로 들은 것은 이제 대표적인 도시라서 예를 들고 제일 많아서 예를 든 것이고요. 다른 조합은 뭐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만 모범인 줄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클린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일한 공이 있다면 개인 업자가 그전에 그런 업자가 있었습니다. 업체가 조합용 표준 홈페이지에 한번 만들어서 팔던 놈이 있는데 서울시 클린업 나오는 바람에 광고도 안 하고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CD 하나에 뭐 50만원씩 판다고 아주 싸게 팔고 있었던 그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일한 공이 있다면 그 업자를 죽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몇 년이 됐는데 만 3년이 되는 사이에 클린업 시스템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눈과 귀가 닫혀진 거로 인한 피해가 과연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요거는 이제 조합을 상대로 취재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이제 조합의 문제점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다 보면 아, 조합원은 얼마나 억울해도 방법이 없겠구나. 근데 서울시나 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는 한 조합원 스스로는 그렇다고 누구나 다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이 도의원 일구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행에서 완청계에서 안 했습니다. 안 보였고, 괜히 거기에 이해 당사자인 어떤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도 여기서 어떤 처분을 하더라도 의견을 행사도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진지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일부 피해자가, 실제 토지 등 소유자가 입는 피해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업비 부풀리기나 허위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수혜자가 과연 누구냐? 이 중에 구청이나 서울시도 분명히 수혜자입니다. 나중에 국공유지 문제 이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 안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팔았는지 정상적으로 팔았는지를 조합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부당한 국공유지 매매 대금이 구청이 설마 우리한테 이런 잘못을 했을까 하지만 정말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액수가 아마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재개발의 문제를 얘기할 때 구청과 서울시의 문제가 이번 정말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게 안 고쳐지면 앞으로도 어떤 시정이 오더라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직업관료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관리권자의 의지가 반영돼서 직업관료들이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생각보다는 조금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끝으로요, 클럽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때 공공관리 시행될 때 제가 그런 말씀 아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을 관련 공무원들이 몰라서 문제인 것 같다 했더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도 클럽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정비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울시가 클럽 시스템을 안 바꿀까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서울시가요, 쭉 내려보세요. 이게 날짜가 2000 공공관리를 시행한 이후에 쭉 올라가보세요. 자, 2012년 3월이죠. 공공관리대는 아예 끝까지 가보세요. 자, 공공관리제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 이후에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서울시가 이걸 만들었는지 그 의도는 물론 물어보면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업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선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어떤 자격 요건을 최소화시켜서 여러분이 잘 모를 것이니 이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느 조합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정비업체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업체가 이 모든 사업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개자를 만들거나 인간을 받아내거나 하는 것은 모두 정비업체의 업무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시정법 69조에 의해서. 그런데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쭉 내려가 보세요 한번. 표를 일반 조합원들이 이걸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라고 일부러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기준을 내려버렸으니까 이걸 저기 할 수 올라가세요. 잠깐만요. 이 보시면 서울시 내에 작년 말 현재 약 200여 개 정비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정비업에 진출해서 하고 있는 업체는 아주 극소수 업체입니다. 과점적인 시장입니다. 이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 업체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몇 개 업체만 서울시가 관리 감독을 했다면 다 고쳐질 문제인데 거꾸로 갑자기 이걸 만들어서 정비업체의 진짜 문제점을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안다면 정비업체를 진짜 감독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클린업 시스템이 잘못된 걸 뜯어 고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뭐냐면 기술 인력 보유 상태 밑으로 내려보세요. 교과서. 자, 1번. 자, 선정 기준에서 올라가세요. 기술 인력 보유 상태. 그래서 점수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해당 기간 영역. 그러니까 신생 업체는 점수가 안 나오게 해놨습니다. 오래된 업체만. 자, 다시 올라가보세요. 그 다음에 실적.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0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신규 업체가 이 잘못된 정비업을 신청하거나 하고 싶어서 만약에 이 시장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이 업체는 진입을 못하면 점수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달리 말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반칙을 많이 했고 불법 행위를 많이 했던 전과가 많은 업체는 우대를 받지만 이런 잘못된 문제를 인식하고 이걸 고치겠다는 업체가 사명을 갖고 만약에 업체를 설립한다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못 들어오게 막아놨습니다. 공공관리자에서는 너는 필요 없고 50점 빠지는 건 예,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점수가 유사용역 수행 실적 절대 평가입니다. 예, 점수표가 딱 있어서 전과가 많으면 우대를 받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라가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실적도 따로 있고, 자 경영 상태, 돈, 자본금이 많아야 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자본금은. 그러나 신규 업체가 진입도 하지 못하는데 자본금은 아주 철저히 감시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1년에 한 번씩 철저히 감시해서 자본금이 유지자본금이 5억이 안 되면 무조건 퇴출시킵니다. 그거 하나는 아주 철저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고 어떻게든지 불법을 하든 반칙을 하든 조합에 진입을 해서 일단의 실적을 갖고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살아남지만 새로운 업체가 어떤 뜻을 품고 이 잘못된 시장을 내가 가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설립을 하면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런 기준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제가 이런 기준을 만들 때는 합리적이고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주이면 조합원 스스로가 토론하고 정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눈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눈을 가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로써 이 서울시가 이 지침을 만든 걸 보고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이 있는. 가이드라인은 꼭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인가요? 진짜 그게 아니라 공공관리는 어차피 서울시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예. 안 지킬 수도 없죠. 이걸 선정을 했죠, 구청에 선정을 해주니까요. 아. 네, 공공관리이기 때문에. 그전 조합들은 그나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7월 16일 이후에 탄생한 조합들은 못하면 이제 앞으로는 절대 식이업체 지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했던 사람들만 끌고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조합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정비업자 선정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이 하는 거예요. 예. 공공관리니까요. 그러니 서울시가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도 이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의 공공관리 업자 선정 기준은 서울시 겁니다. 국토해양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국가가 아니에요.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전부 지금 시에서 예. 10월 16일 이후 설립부터 조합 설립 인가하는 건 전부 공공관리입니다. 그러니까 7월달 그러니까 2010년 2010년 7월 16일 이후에는 그때부터 공공관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규업체는 기존 업체 그때까지 불법을 했든 뭐를 했든 실적만 있으면 그 사람만이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지. 그러네요. 클린업 시스템도 그렇고 저는 그러니까 이건 뭐 의심입니다. 어디까지나. 왜 이런 걸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방해하는 기준을 대한민국 서울시가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공공관리를 해서 오래된 실적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겠다. 좋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 때부터 정기업체에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네. 그 저기 뭐야 이것 또한 정기업체가 자문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저희 본인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그럼 고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아까 전체 정비업체가 200개 정도 된다 있잖아요. 네. 서울시만. 네. 전국에 한 350개 되고요. 근데 여기 이 기준표에 의해서 고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그동안의 업체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업체가 네, 실제로 고점을 받겠죠. 한 20, 30개 업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 30개 업체만 이 기준에 그렇죠.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은 정기업체를 등록을 하지만 거의 실적이 없이 그냥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설사 그 실적이 어쩌다 한 군데 뭐 어느 조합에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공관리 쪽으로 가면 2010년 이후에는 그 정도 실적 갖고 아이고 뭐 선택이 안 되죠. 어쩌다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어도 이 속에 들어가면 유수한 선배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서울시에서는 선택을 안 하죠. 그 업체. 그러니까 서울시는 절대 신규 업체를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신규 업체 진입,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어쩌다가 정비업체를 감독해야 될 서울시가 정비업체를 옹호하고 보호하고 하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기합물점이나 앞으로 서울시에서 과연 이게 저는 뭐 배경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태동된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 부분을 서울시 취재하시면서 꼭 뉴타운 문제를 결합해서 취재하실 때 꼭 좀 참고해서 도대체 그쪽 입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게 불합리한 점은 분명히 맞거든요. 어디를 살펴봐도. 독립기사로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각 조합에서 여러분이 앞에서 취재하게 될 모든 문제점들이 결국은 이 벽에 엄청나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벽에. 계속 부딪혀야 되는 이 벽이거든요. 거대한 벽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벽이 깨지지 않으면 조합주의를 비로소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주의가 완성이 되려면 서민으로 공개돼야 되고요. 발전 계획서 공개돼야 되고 사업시행 계획서 공개돼야 됩니다. 이 벽이 깨지지 않고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조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200만 개이면요. 조합원들 죽어요, 죽어.